그림자가 일단 있겠죠. 레프트 라이트로 주면 이쪽에다 그림자가 생길 테고 이쪽에다 주면 저쪽에다 그림자가 생길 거잖아요. 근데 거리를 빵을 주면 둘러싸는 상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블러도 안 줘. 크기도 1로 줘. 이러면 정확하게 보도랑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섀도우지만 섀도우의 거리를 빵으로 만들고 블러도 하나도 안 주고 딱 주면 그냥 라인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알파도 안 먹었으니까. 그렇죠? 얘를 마치 보도처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도, 이 박스 섀도우라는 녀석을 그림자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보도로 쓸 수가 있어요. 얘를.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도 말고도 이러한 보도를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도가 그려지는 자리를 보시면 어디냐면 보도 박스 바깥쪽에다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계산되지 않아요. 지오메트리로 계산되지 않고 그냥 그림만 그려져. 즉 보도 박스는 무슨 기능이다? 프래그먼트 단계에서 작동하는 기능이에요. 지오메트리를 계산할 때는 계산되지 않아. 얘 크기로 계산되는 건 아니지만 그림을 그릴 때 보도 박스라는 속성이 있으면 추가로 그림만 그려줘. 프래그먼트 단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첫 시간에 배웠던 지오메트리 단계와 프래그먼트 단계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세요. 이게 지오메트리, 땅 따먹기 할 때 영향을 끼치는 건지 그림을 그릴 때만 영향을 끼치는 건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플로트 모델에서 인라인이 삐져나와가지고 그리는 애는 어디에만 영향을 끼쳤다? 프래그먼트 단계에서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를 못 밀어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박스 섀도우라는 애도 프래그먼트 단계에서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얘를 줬다고 해서 상자가 밀려나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오직 그림 그릴 때만 영향을 끼친다. 근데 이 박스 섀도우는요, 속성에다가 인셋이라는 속성을 주면 보도 안쪽에도 그릴 수 있어요. 보도 박스 안쪽에도. 이런 패딩 영역 일부에다 그리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박스 섀도우를 이용해서 보도를 기준으로 바깥쪽 안쪽에도 또 보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또 보도를 그릴 수 있다. 게다가 박스 섀도우의 대단한 점은 박스 섀도우를 몇 개라도 쓸 수가 있어요. 박스 섀도우를 무지개로 그려도 돼. 줄줄줄줄 이렇게 몇 개라도 쓸 수 있게 돼 있어. 그게 박스 섀도우의 되게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는 이 보도라는 걸 하나만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박스 섀도우 인셋과 박스 섀도우를 이용하면 몇 겹이라도 보도를 더 만들 수가 있다. 그렇죠? 미친 척하고 만들면 막 겹겹이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웃라인이라는 애가 또 있어요. 이 와중에 박스 섀도우 말고 아웃라인이라는 애가 또 있어서 정확하게 박스 섀도우와 똑같은 위치에다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이 있고 박스 섀도우가 있는 거죠. 아웃라인이 있고 박스 섀도우가 있다. 그래서 아웃라인의 위치도 박스 섀도우와 똑같은 위치, 보도 박스 바깥쪽에다 그려져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잡아먹지 않는다. 지오메트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오메트리에 영향을 끼치는 건 고전 박스 모델인데 프래그먼트까지 계산해보면 박스 모델에 박스 섀도우, 인셋, 아웃라인 세 가지 요소를 더 사용할 수가 있어. 그림 그리는 걸로 치면.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거 외에도 아웃라인에는 보도 섀도우하고 박스 섀도우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박스 섀도우는요 보도 레디우스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얘가 곡선이면 박스 섀도우도 따라서 곡선이 돼요. 하지만 아웃라인은 현 시점 브라우저에서 보도 레디우스가 안 먹어. 그래서 얘가 보도 레디우스 주면 박스 섀도우하고 박스 섀도우 인셋을 따라와요. 동그랗게. 근데 아웃라인은 그냥 박스로 돼 있어요. 나쁜 것 같지만 그걸 또 응용할 수도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서 박스 모델이 모던 브라우저로 넘어오면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포함해보면 지오메트리에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아웃라인과 박스 섀도우와 박스 섀도우 인셋까지 포함해서 보다 복잡한 박스의 모델이 된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이트에서 CSS만 가지고 되게 이상한 걸 만들었어. 대부분 이 스킬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뭔가 막 희한한 걸 만들었어 얘가. CSS만 썼다는데 대부분 이거예요. 이거의 응용입니다. 그 비밀을 오늘 배워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뭘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제가 잠깐 써놨어요. 박스 사이징에 대해서 볼까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DIV의 스타일을 보면 위스백, 하이트백 정사각형이죠. 패딩 10, 뭐 이건 무시하고 보도 10에 이제 까만색 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줬으니까 옆으로 붙을 거예요. 자, 빨간 박스를 그냥 보죠. 빨간 박스를 보면 크기가 위스 10 하이트 위스 100 하이트 100인데 패딩만큼 10이 더 늘어나고 보도 10이 더 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컨텐츠 박스가 100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위에 패딩 10, 보도 10 먹어서 위로 20, 아래로 20. 총 140 곱하기 140짜리 박스가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럼 CSS의 기본값은 뭐다? 컨텐츠 박스라는 거죠. 컨텐츠 박스가 CSS 박스 사이즈의 기본이에요. 저희가 위스백, 하이트백을 줬다는 건 뭐냐면 이 안에 가장 안쪽에 들어있던 컨텐츠 박스의 크기를 100백으로 줬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들은 추가될 거란 말이죠. 그거에다 더해져서. 이게 싫어. 나는 하이트백, 위스백을 줄 때 전체 크기가 그렇게 되길 원해. 이렇게. 이러려면 박스 사이즈를 뭘로 고쳐야 된다? 보도 박스로 고쳐야 된다. 그러면 위사이트의 의미가 보도 박스니까 100백이 100 안에다 얘를 우겨 넣겠죠. 그렇죠? 보도도 이 안에다 우겨 넣고 패딩도 이 안에다 우겨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 자, 이거 언제 써야 되는 거죠? 기본값인 얘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컨텐츠 영역에 100백은 보존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기본값으로. 얘는 뭐죠? 얘가 어찌됐든 간에 난 이 100 안에다 모든 걸 우겨 넣어야 돼. 라는 제약상이 있을 때는 박스 사이즈를 보도 박스 사이즈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안에 우겨 넣어야 되는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 이걸로 가는 거고 컨텐츠의 크기를 보존하고 싶을 때 이걸 쓰는 거고. 칩니다. 바디 안에다가 글자 크기 좀 늘릴래? 오케이. 스타일 엔터 div. 머리가 좋은가 나쁜가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라이브 코딩하면 엄청 당황하잖아요. 타이핑도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기억나는 대로 쳐. 옆에서 도와줘. 뭐 블랙이나 다음 div 2개 만들고 위에 놈은 스타일로 백그라운드만 레드 주고 밑에 놈은 블루 준 다음에 박스 사이징을 보도 박스로 볼까요?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 하얀 줄. 이거 하얀 줄 뭔지 아세요? 인라인이기 때문에 인라인은 인라인 요소를 인식해요. 인라인이 들어있냐고? 가서 보면. 가. 아니, 코드로 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에 공백 문자가 있잖아요. 그쵸? 이걸 방지하려면 div 닫는 태그만 빼가지고 저 앞에다 넣어주면 돼요. 붙여. div를 이어서. 밑에 있는 div를 바로 이어서 붙여. 이러면 div와 div 사이가 없어졌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됐죠? 자, 박스 사이즈는 기본 이해하시죠? 컨텐츠 박스를 바라보느냐, 보도 박스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100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모양이 전혀 달라진다. 그 파워포인트 뭐야? 닫아버려. 귀찮아. 닫아. 자, 다음 페이지. 그거고. 자, 이 페이지에서 보면 제가 대시를 줬잖아요. 당황하고 있다. 그쵸? 여기 유일하게 바뀐 점은 솔리드에서 대시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보도 박스인 데까지 색칠이 된다고 그랬죠. 그쵸? 이게 바로 그 증거야. 보도 박스까지 색칠된 증거인 거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보도를 그렸다고 보도 빼놓고 그려진 게 아니라 보도 박스까지 그려졌다는 증거예요. 이게. 모던 브라우저 대부분은요. 보도 색깔을 알파를 줄 수 있어요. 밑에가 비칩니다. 밑에가 비쳐요. 그걸 이용해 볼까요? 코드로. 자, 여기서 보도의 색깔을 일단 대시드로 고치고 여기 RGBA 000 0.5 이렇게 보면 알파를 제가 줬죠. 예, 이걸로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가 그려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보도를 저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만 보도를 두껍게 줘서 여러 가지 액자를 만들거나 저 보도의 스타일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뭐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는 프래그먼트의 영역은 어디까지다? 보도 박스까지다. 다음. 예. 이제 우리 뭐 배울 거냐면 박스 섀도우 배울 거야. 박스 섀도우. 박스 섀도우는 지금 그림 보면 어디서 그려진다? 보도 박스 바깥쪽에다 그려지고 지오메트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아까랑 똑같은데 박스 사이징 문제는 이제 해결했으니까 없애버리고 박스 섀도우에다가 000 10 그 다음에 색깔을 줬어요. 앞에 000은 X, Y의 거리와 블러를 얼마나 줄 건가 하는데 다 0 줬죠, 제가. 그리고 두께만 10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픽셀짜리 보도와 똑같은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블러도 안 먹었고 X, Y 오프셋도 없으니까. 그쵸? 색깔은 제가 지금 AA니까 노란색 준 거죠.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 그려진 거 잘 볼까요? 지오메트리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준 거죠. 예. 색칠만 영향을 준 거예요. 색칠만. 근데 얘를 색칠한 다음에 얘를 색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 노란 박스가 얘 위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지션 앱솔루트라든지 픽스드만 Z 인덱스로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인라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려지는데 순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인라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려지는데 순서가 있다. 그래서 얘를 그리고 얘를 그렸다라는 게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지오메트리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림에만 영향을 끼쳐.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죠. 여기 내려가서 박스 사이징 날리고 박스 섀도우 000 00 띄고 0 하고 10px 색깔 줘야지. 샵 아니 그냥 옐로우라고 써.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얘가 알파 따위 안 먹었으니까 여기를 완전히 가렸죠. 알파 줄까요? 알파 줘라. RGBA로 고쳐가지고 RGBA 2525, 0, 0, 0 하나 빠졌다. 아이씨 노란색인데 여기 0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0, 0.5 가자. 이렇게 다 미치죠? 네. 별게 다 되죠. 네. 여러분들이 CSS로 봤던 수많은 장난들이 다 여기서부터 발현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박스 섀도우의 아웃라인 쪽에 그려지는 박스 섀도우를 봤어요. 기본가.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포지션 렐러티브 배웠잖아요. 포지션 렐러티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억나세요? 노멀 플로우로 그리고 그 다음번에 렐러티브를 재계산해가지고 위치를 옮긴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단지 똑같은데 렐러티브를 준 것만으로 이렇게 바뀌어. 왜냐하면 노멀 플로우를 다 그렸을 때는 얘가 얘를 엎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꺼내가지고 다시 그린 거죠. 렐러티브가. 노멀 플로우 이후에 그려진단 말이야. 노멀 플로우 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린단 말이지. 적용.
19번째 줄에 19번째 줄에 포지션 렐러티브만 주면 돼. F 한 거야? 응. 야,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알파 빼. 옐로우로 다시 바꿔. 응. 그쵸? 다시 엎었죠? 예. 렐러티브는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어떻게 그려진다? 노멀 플로어 그린 다음에 떠가지고 그 다음번에 상대 위치를 계산해서 그린다. 브라우저 작동이 랜덤하게 움직이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픽스 엔진을 배우고 렌더링 엔진을 배웠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순서로 그려지는데 스펙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지오메트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절차대로 그리는데 지오메트리 재계산 때문에 얘는 노멀 플로어 그린 다음에 그려야 돼.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은 인셋을 배울 거예요. 보도 안쪽에 그려진 인셋을. 인셋 주면 되지 뭐. 자, 백섀도우에 오직 인셋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렐러티브 지우고 인셋으로 0 앞에다가 인셋. 그쵸? 이제 박스 바깥쪽이 아니라 보도 안쪽에, 이게 중요해요. 보도 박스 안쪽에다 그려진다. 패딩하고 같은 위치에 그려지는 거죠. 네. 패딩하고 같은 위치에 그려진다. 그리고 이 다음에 샌드위치 개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스 섀도우의 대단한 점은 컴마로 몇 개의 레이어라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에도 하나 그리고 인셋으로 안쪽에도 하나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 앞에다가, 아니 인셋 앞에다가 0 0 0 0 10px 띄고 그냥 퍼플 컴마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린 드디어 보도를 3개 그릴 수 있게 됐네. 앞뒤로. 그쵸? 바깥쪽, 안쪽, 그리고 보도. 네. 그리고 보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그러면 몇 개라도 그릴 수 있겠죠? 같은 개념으로.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제가 바깥쪽에 2개 그리고 안쪽에다 2개 그릴 건데 얘는 10만큼의 2개를 그렸잖아요. 그럼 얘는 20만큼의 2개를 그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두께가 20이고 10이니까 얘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10짜리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한 놈은 20이고 한 놈은 10이니까 이 바깥쪽 놈은 두께가 10으로 보일 거란 말이지. 겹쳐지는 거지 가려지는 게 아니라 확장이 자동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저희가 얘를 10을 주려면 여기 원래 10이 있었으니까 20만큼 줘야지 얘가 10이 될 거야를 산수로 빼가지고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안쪽도 마찬가지. 한 놈은 10이고 한 놈은 20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들죠. 10, 20을 주면 10이 그려지고 20이 그려지면 덮어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안 드세요? 또 여기도 10 그리고 20 썼으면 덮어 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실제로 실험해보죠. 거기 박섀도우를 엔터로 끊어서 거기도 엔터로 끊어서 4개로 만들어. 인셋 2개 그거 2개 하고 오케이. 퍼플 대신에 뭐 딴 거 줘라. 그린. 거기도 똑같이 퍼플 그린으로 하면 돼. 안쪽도. 밑에다 20 주고 퍼플 그린으로. 밑에가 안 보이니까 엔터 좀 쳐서 위로 올려. 항상 그래야 돼. 여긴 안 보인다. 엔터 쳐서 올려. 옳지. 왜? 컴마 안 줬어. 아니 퍼플 다음에 컴마 줬어. 자, 제대로 그려졌네요. 그렇죠? 제대로 그려졌죠. 그린 퍼플 다 나오게 잘 그려졌잖아요. 자, 다시 파워포인트 돌아가서 어떻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네. 선원의 반대 순서대로 그려집니다. 스택처럼 쌓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선언한 것부터 그려져요. 이걸 반대로 바꾸면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박스 섀도우를 쓸 때 주의할 점은 반대로 그려진다. 바깥쪽부터 설계하셔야 돼요. 이것만 이해하면 몇 겹이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몇 겹이라도. 이렇게 잘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다 저희가 보더 레디우스 50%를 줘볼까요? 박스 섀도우는 보더 레디우스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세미콜론. 보더 레디우스 50%. 콜론. 잘 따라오죠? 잘 따라옵니다. 이제부터 마법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잘 따라와요. 이걸 통해서 이 동그라미나 다양한 모양의 제가 이걸 살살 그려서 그렇지 이걸로 당구공도 그릴 수 있고 빛나는 공도 그릴 수 있고 별도 그릴 수 있고 다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미친 노가다를 한다면 몇 겹을 씌우냐에 달려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많이 씌우지 않아도 돼요. 왜일까요? 보도에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도에도 그라데이션이 들어갑니다. 보도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포함해서 보도를 넓게 잡으면 몇 겹이라도 처리해서 하이라이트 라인에서부터 다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겹침을 지원하기 때문에 적당히 당구공 만들고 어디는 하이라이트 주고 어디는 밑에 쪽에 하이라이트 주고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제들 되게 많아요. 그전에는 이게 뭔지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못 알아보는 것 뿐인 거고 지금 구조를 아셨으니까 이 개념을 갖고 검색해 보시면 별별 구현체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잘 그려집니다. 자, 다음은 박스 섀도우에 드디어 애니메이션을 걸어볼 차례죠. 그렇죠? 자, 애니메이션은 from to로 걸었는데 from에서는 보도가 000인 상태죠. 보도 박스 섀도우가 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 10, 20, 10 저희가 아까 설정했던 걸로 불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보도 설정을 애니메이션한테 맡기고 애니메이트 걸면 되는 거죠. 외울 수 있나? 그대? 자, 일단 키프레임스 설정하고 n이라는 거 만들어 가서 엔터 치고 키프레임스 n이 이름이 n이라고 보여야지. 2부터 만들어 볼까? 2가 어떻게 돼 있어? 아니 중괄호 2가 바로 이거지. 어버 컨트롤 X 통째로 어버 아니 다 어버 꼭 한 줄로 안 만들어도 돼. 그리고 그 위에다가 from 똑같이 붙여놓고 000으로만 바꿔주면 되지. 0은 px 안 붙이는 거야? 아이씨 준호 그거 발로 치면 되는데. 안 나와. 됐어.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다 날리고 애니메이션 걸어야 되니까 애니메이션 아니 백그라운드는 다 날리면 안 되고 보도 그대로 두고 박스 섀도우만 날려야지. 애니메이션 콜론하고 애니 0.4 S 리니어 필요한가? 인피니티였나? 그거 돌려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봤던 신기한 것들이 다 이거 이제 머리가 좋으시니까 여기서 다 응용하면 다 나와요. 네. 그렇죠? 이거 회전시켜도 재밌겠죠? 가봐. 애니메이션 프롬에다가 트랜스폼 폼 로테이트 0 세미콜론 찍고 밑에다가 복사해서 360 디그리 DEG 가자. 보도가 되시기 때문에 저런 효과가 나는 거죠. 네.
자바스크립트 필요 없이 굉장히 많은 일이 돼요. 얘네들이.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되는 거였죠. 방금 봤죠? 네. 다음번으로 마지막으로 아웃라인을 배울 건데요. 아웃라인은 보더 박스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웃라인은 뭐에다 쓰지? 어차피 박스 섀도우로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이거 아웃라인 사용한 대표적인 스킬이 하나 있어요. 이건데 여기 구조를 보면요, 아웃라인에 10픽셀을 줬고 보더는 1픽셀로 대시를 줬는데 박스 섀도우를 10픽셀로 줬잖아요. 그럼 아웃라인과 박스 섀도우가 겹치는 게 보이시죠? 같은 10픽셀 영역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웃라인과 박스 섀도우가 겹치긴 하는데 얘가 보더 레디우스 15픽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런 스티치라는 모양이 나오는데 성공했지? 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확대해서 색깔 다르게 해서 보면 이렇게 그려진 거란 말이지. 아웃라인은 직선으로, 이 회색, 이 초록색 박스의 아웃라인을 보면 직선으로 그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더 박스 섀도우는 보더 레디우스를 따라가서 이렇게 원형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더는 이 보더 라인에다 그려진 거고. 그러면 지금 보더 박스 섀도우가 여기를 덮어가지고 똑같은 색깔로 채워줬기 때문에 이 색깔 이 색깔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여기를 채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안다면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 15까지밖에 못 준단 말이에요. 더 주면 이게 뚫고 나가면 안 되겠죠. 뚫고 나가면 이 마법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 뚫고 나가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엄청 많이 쓰는 스티치라는 기술이에요. 아예 이 기법은 너무 많이 써서 스티치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사이트에서 이런 거 보시지 말 거야. 이 스티치를 어떻게 쓰냐면 아웃라인하고 보더로 쓴 거란 말이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준 게 아니라. 원리가 방금 배웠던 박스 섀도우는 레디우스를 따라가고 아웃라인은 안 따라가는 걸 합쳐가지고 안에다 스티치를 만드는, 환상을 만드는 데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귀찮아서 시스 건너뛰겠습니다. 이거 아웃라인 쓰면 되니까. 어차피 교환 있으니까 나중에 따라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아웃라인이라는 것도 같이 많이 써요. 저희가 스티치 말고도 아웃라인을 응용하는 거는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웃라인이라는 키워드를 얻으셨으니까 아웃라인 띄고 박스 섀도우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 검색 때리면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예, 이상한 변태짓 한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스티치가 가장 유명해요. 예. 이거 엄청 많이 쓰잖아요. 예, 이거 탭에서도 쓰고 직선 탭인데 안에 곡선 줄 때도 쓰는 거고 뭐 여러 군데 씁니다. 예. 다음. 오늘 수업이 짧게 끝나겠는데? 포지션 모델 다 하고 나면 끝나니까. 자, 포지션 모델. 우리가 뭐 배웠냐면 스태틱하고 렐러티브는 배웠단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그럼 남은 거는 앱솔루트하고 픽스드라는 포지션 모델이 있습니다. 예. 포지션 모델은 이게 끝이에요.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레이아웃 모델에서 딴 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플렉스 박스라든지 그리드 박스 혹은 그 이후에 레이아웃 API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포지션 모델에 소속되지 않아요. 포지션 모델은 여기서 끝나 있습니다. 이 포지션 모델에 보면 캐러 포지션과 오프셋이라는 정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개념이 오프셋인데 우리가 CSS에다 속성을 주거나 뭐 이렇게 태그의 포함 관계를 잘 만들어서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코드에 맞게 지오메트리를 확보하고 여기다 프레임부터 채우라고 우리가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시를 내릴 때 여러분들은 지시를 완벽하게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리죠? 추상적으로 내려. 너는 30,50에다 그림을 그려 이렇게 내리지 않고 실제로는 레프트에다 그려, 라이트에다 그려, 얘는 플로우트를 그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추상적으로 내려도 지오메트리 계산이 끝나고 나면 픽스 넘버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라이트, 레프트 어떻게 주든 플로우트를 주든 간에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계산이 다 끝나서 결국엔 픽셀 위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40,75였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언제 나오는 거죠? 저희가 준 명령을 다 계산한 결과가 됐을 때는 숫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 숫자들을 전부 다 오프셋이라고 불러요. 고유명사입니다.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오프셋은 무엇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진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배열을 제가 10개짜리 만들었는데 오프셋 7번은 인덱스 6번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배열의 위치로부터 6칸 떨어지는 데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7번째 떨어진 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때 오프셋을 쓰는 건데 여기서는 고유명사인 거예요. 어떤 고유명사다? 지오메트리 계산이 다 끝나서 픽스 넘버 체계로 바뀌었을 때 숫자가 바로 오프셋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프셋은 저희가 참고할 수 있지만 변경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오프셋은 저희가 변경이 불가능한 읽기 전용 속성이에요. 변경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 우리의 명령대로 지오메트리를 다 계산한 결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HTML 짜고 CSS 짜고 뭘 짜든 간에 그건 다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희망사항. 브라우저가 우리의 희망사항을 잘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브라우저 마음이야. 예를 들면 구형 i6에는 플로우트를 주면 무조건 패딩 3을 때리는 버거가 있었어. 그럼 우리는 이 3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오프셋 조사해보면 3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지. 우리의 희망을 코드로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림 그리는 건 브라우저의 로직이 알아서 그리고 나서 난 이렇게 그릴 건데 이 결과가 오프셋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다? 희망사항을 적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그림은 우리가 그린 게 아니라 누가? 브라우저가 우리가 준 요청대로 계산해서 그릴 건데 계산식은 브라우저 마음대로라는 거지. 우리가 진짜로 다 통제하고 싶으면 우리만의 수학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캔버스 2D에다가 비트맵을 그릴 땐 우리 마음대로 정확하게 그려지겠죠. 그 위치에다가. 하지만 이러한 어떤 HTML 렌더링 시스템을 쓰고 있을 때는 브라우저의 렌더링 시스템이 계산하는 걸 우리가 지시만 내릴 수 있을 뿐인 거고 실제 계산된 값은 우리도 모른다. 아는 방법 오프셋을 조사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브라우저는 효율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오메트리 계산을 몰아서 하려고 그래요. 즉 지오메트리 계산을 한 번에 몰아서 해야지만 유리한 게 이 박스도 크기가 조정됐어. 이 박스도 크기가 조정됐어. 그럼 부모의 크기도 변해야 돼. 근데 이런 일을 박스 크기를 2개를 조정할 때마다 따로따로 하면 굉장히 계산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굉장히 복잡한 레이아웃에서 어떤 박스 하나만 건드려도 전체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박스 2개가 있는데 얘 움직일 때 전체 계산 다 하고 얘 움직일 때 전체 계산 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을 움직이는 것만 따로 모아놨다가 한 번에 다시 뭉쳐서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로직이.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계산하는 단위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이 프레임의 개념이에요. 이 그림을 그릴 때 기존의 모든 변경해야 되는 요소들을 그냥 변경만 시켜놓고 재계산을 한 번씩 때려주는 이 타이밍이 바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단위로 한 번만 하려고 그래, 원래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변화시켰던 것들을 막 쌓아놓고 있다가 한 번에 그릴 때 일어나는 일이 플러시라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쌓여있던 큐를 한꺼번에 소진하고 플러시 시키면서 전체 재계산을 한 번만 하려고 그러는 이 기본적인 구조로 돼 있어. 너무 힘드니까 계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엘리먼트의 오프셋을 조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재계산해야 돼. 그쵸? 저가 오프셋을 요청하면 오프셋을 저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큐를 바로 지우고 화면에 아직 갱신하든 뭐하든 무조건 다시 재계산을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리는 로직 사이사이에 한 프레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프셋을 요청하면 재계산을 마구마구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프셋은 웬만하면 요청 안 하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오프셋 요청하면 이 지금 말했던 최적화 로직이 깨져버려. 오프셋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셋을 못 쓰게 한다. 오프셋을 마구 불러도 되는 경우는 언제죠? 계산이 다 끝난 애야. 즉 지오메트리의 변화가 없어. 얘네들은 오프셋을 불러봤자 큐에 쌓여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재계산을 안 해요. 이런 애들 오프셋 아무리 불러도 돼.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든 어디에서든 내가 레이아웃을 그리기 위해서 오프셋을 받아서 오프셋을 베이스로 다시 레이아웃을 그리려고 그래. 이러면 큐에 계속 쌓이고 계속 재계산하고 한 프레임 그릴 때 전체 계산 몇 번씩 때리게 된단 말이죠. 엄청나게 느려져요. 그러면. 그래서 오프셋은 조회 전형이고 이 레이아웃 계산이 없을 때는 많이 불러도 상관없지만 얘를 바탕으로 또 레이아웃을 계산하게 만드는 로직을 짤 때는 되게 조심했어야 돼요. 오프셋 개념 알겠죠? 오프셋 계산은 뭐다? 우리는 그저 브라우저한테 요청했을 뿐이고 브라우저가 지멋대로 그린 다음에 나 이렇게 그렸는데 그 결과 보고가 바로 오프셋이다. 더워. 온도 좀 낮춰봐. 자, 이 오프셋을 계산하려면 실제 픽셀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컴퓨터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브라우저 컴퓨터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장에다가 HTML
CSS를 주고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브라우저니까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프셋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로직은 뭐냐면 상대적인 위치로 모든 수치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기준점인지를 찾는 게 가장 우선돼요. 예를 들면 제가 레프트 100, 라이트 100 이렇게 때리면 혹은 레프트 20, 탑 50 이렇게 때리면 기준점으로부터 라는 뜻이죠. 그럼 기준점을 먼저 찾아야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야 일단. 그래서 이 기준점이 누구냐면 바로 오프셋 페어런트예요. 오프셋 페어런트. 내가 실제로 계산됐을 때는 어떤 애를 오프셋 페어런트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내가 이걸 그림을 그렸어 라는 게 오프셋 페어런트라는 거예요. 오프셋 페어런트가 돔 페어런트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지는 로직과 돔의 데이터적인 구조는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돔상에서의 부모가 오프셋 페어런트가 아니에요. 오프셋 페어런트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러면 스태틱과 렐러티브는 오프셋 페어런트 이퀄 돔 페어런트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 우리 저번 시간에 스팬 안에 블럭 들어있는 거 봤죠? 그쵸? 스팬 안에 블럭 들어있는 거 봤잖아. 그럴 땐 인라인 안에 블럭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했다? BFC의 오프셋 페어런트를 계산할 때 그 바깥쪽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인라인 요소를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위치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꼭 돔 요소하고 일치하지 않는 걸 봤잖아. 렐러티브 주면 같이 딸려오는 것도 보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포지션 모델인 앱솔루트 모델에서는 아예 오프셋 페어런트를 계산하는 공식이 표준으로 나와 있어요. 즉 돔에 있는 부모는 그냥 개무시야. 아예 고려를 안 해. 얘는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오프셋 페어런트를 계산해서 기준점을 삼게 돼 있어요. 자,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오프셋 페어런트가 이런 경우에는 널이에요. 루트 요소이거나 HTML이나 바디인 경우에 오프셋 페어런트가 없어요. 아예 없고 포지션이 픽스드인 경우에도 오프셋 페어런트가 없어요. 내 포지션이 픽스면 내 위에 오프셋 페어런트는 없는 거야. 없어요. 그럼 얘는 뭘 기준으로 그릴까요? 크롬을 기준으로 그려. 브라우저의 바운드 박스를 기준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얘는 부모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돔 트리에서 빼내는 거, 뭐 프래그먼트가 됐든 아니면 어펜드 차일드에서 리무브 해가지고 차일드 빼버리거나 이러면 얘네들은 즉시 없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트 엘리멘트 같은 걸로 엘리멘트를 만들면 이 상태에서 오프셋 페어런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펜드를 해서 돔 트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래야지만 오프셋 페어런트가 생겨나요. 그냥 빈 문서, 빈 엘리멘트를 만들었다고 걔한테 오프셋 페어런트는 없다. 이 다 널이야. 그 다음번에는 오프셋 페어런트를 찾는 방법, 이건 기준에 대한 기초 가정인 거고 어떤 엘리먼트로부터 찾는 방법은 계속 재기적으로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우선 나의 부모의 포지션이 픽스드야? 이러면 널이야. 여기서 끝난 거야. 내 부모가 픽스드야. 이러면 여기서 끝나버려. 더 이상 찾지 않아. 그럼 나의 부모도 나의 오프셋 페어런트도 널이야. 이렇게 되고요. 페어런트의 포지션이 만약에 스태틱이야. 그럼 오케이. 스태틱이면 오케이. 또 바디면 오케이. TH, 테이블 뭐 이런 거면 다 오케이. 근데 오케이라는 뜻은 뭐냐면 부모 위치를 계속 찾으러 간다는 거야. 위로. 응? 위로. 아, 여기 스태틱이 아니면 오케이라고 그랬죠. 예. 스태틱이 아니면 오케이예요. 그럼 스태틱이 아닌 부모를 찾을 때까지 계속 부모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포지션 앱솔루트인데 제 부모가 포지션 스태틱이야. 그럼 얘는 제 오프셋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부모가 누구여야 돼요? 최소한 스태틱은 아니어야 돼. 그럼 뭐가 남았어요? 픽스든 널된다며 뭐가 남았어? 앱솔루트하고 렐러티브밖에 안 남죠. 그래서 앱솔루트의 부모 오프셋 페어런트가 될 수 있는 애는 앱솔루트이거나 렐러티브밖에 없어요. 응? 이 공식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간단해. 우리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 포지션 앱솔루트의 오프셋 페어런트가 될 수 있는 애는 오직 앱솔루트와 렐러티브밖에 없다. 로 정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규칙에 따라서 포지션 앱솔루트인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기준점 위치가 포지션 앱솔루트인 부모이거나 렐러티브인 부모까지 찾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돔의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그걸 지금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게 어려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점이 뭐다? 내가 포지션 앱솔루트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위치의 기준점은 내 돔상의 부모가 아니라 내 부모들 중 조상 중에 포지션 앱솔루트이거나 렐러티브인 애가 나의 기준점이 될 거야.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걸 기억한 상태에서 보면 내 부모가 될 수 있는 후보가 2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앱솔루트이거나 렐러티브. 근데 앱솔루트는요, 제가 위치를 다 지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렐러티브는 위치가 어떻게 정해졌죠? 스태틱의 위치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태틱으로 자연스럽게 컨텐츠에 따라서 흘러가는데 어떤 공간 안에만 앱솔루트를 쓰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레이아웃을 구성하다 보면. 이러려면 얘를 렐러티브로 만들어주면 렐러티브 안에다가 포지션을 앱솔루트를 막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 안 뚫고 나가니까. 그래서 렐러티브의 역할이 스태틱의 위치를 조정하는 데 쓴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레이아웃 잡을 때는 스태틱 안에 앱솔루트를 넣기 위한 컨테이너로서 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일반적으로 렐러티브라는 포지션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스태틱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 안에 앱솔루트에 관련된 뭔가를 넣고 싶어. 얘 컨테이너로 렐러티브를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스태틱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지다가 그 안에만 앱솔루트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익히셔야 되는 레이아웃 스킬이에요. 자연스럽게 컨텐츠가 흘러가는데 여기에만 도표가 들어가고 여기에만 뭔가 앱솔루트를 구성해야 될 게 있어. 그럼 이 박스를 렐러티브로 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스태틱 흐름 내에서 거기 안에만 앱솔루트를 넣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레프트 탑 주명 이 안에서만 그려지게. 그게 이거의 교훈이에요. 이 스펙에. 그 외에 오프셋 페어런트를 알았으면 나머지 브라우저가 실제로 계산한 다양한 오프셋 값을 저희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으로 쓰지는 못하고. 그러면 내가 오프셋 페어런트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가 레프트 탑으로 나오고요. 내가 실제로 확보한 지오메트리 크기가 얼마인데 위 사이트로 나와요. 네.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리고 났더니 스크롤 바를 만들려서 스크롤 영역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스크롤의 전체 크기는 얼마고 스크롤 위치는 지금 어디야? 이거까지 다 얻을 수 있어요. iOS 개발이나 안드로이드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크롤이라는 기능이라는 건 스크롤 따라 붙여줘야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HTML의 렌더링 시스템은 스크롤 기능을 기본으로 내장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버플로우 속도만 주면 스크롤 박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스크롤 박스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는 굉장히 큰 녀석인데 좁은 데 갇혀가지고 스크롤 바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안전한 속성은 위스 하이트로 크기를 얻는 게 아니라 진짜 컨텐츠의 크기는 스크롤 위스와 스크롤 하이트가 진짜 크기인 거예요. 컨텐츠가. 얘는 원래 이만한데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이는 곳의 영역인 거고 이건 진짜 컨텐츠의 영역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름이 스크롤이 붙어가지고 스크롤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게 진짜 컨텐츠의 크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스크롤이 얼만큼 내려오고 옆으로 갔나. 용호야 꺼라. 이제. 차갑다. 자, 이런 수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일단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어딜 기준으로 그려졌을까? 이게 바로 오프셋 페런트를 기준으로 그려졌구나. 이 오프셋 페런트 아까 찾았죠? 얘가 그려진데 얘가 앱솔루트였으면 여기 오프셋 페런트 기준으로 그려졌을 테니까 얘는 아마 얘가 앱솔루트라면 앱솔루트 또는 렐러티브일 거예요. 얘가. 오프셋 탑하고 레프트는 그려지는 영역에서 탑 레프트가 얼마큼 벗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오프셋 위 사이트는 그려진 영역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죠. 백.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원래 컨텐츠가 이만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오프셋 스크롤 위 사이트가 될 거고 스크롤 바의 현재 위치가 오프셋 스크롤 탑과 레프트가 될 거예요. 이걸 다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프셋 값으로. 변경은 못해. 변경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스크롤 탑하고 스크롤 탑을 얻다고 생각해보죠. 스크롤 탑이 20이야. 그럼 20만큼 내려있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여기 화살표 아래 버튼 누르면 이거만큼 싹 하고 이동하고 싶어. 얼만큼? 오프셋 하이트만큼을 이동을 시키고 싶어. 한 페이지 이동시키려고. 근데 그때 스크롤 탑은 뭐뭐뭐 이렇게 못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줘야 되죠? 스크롤 2라는 메소드한테 줘야 되는 거죠.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스크롤 2라는 메소드가 따로 있어요. 걔한테 y 값으로 얼만큼 더 줘야겠다. 이럴 때 쓸 수는 있지만 스크롤 탑이라는 속성을 변경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쟤는 브라우저가 그린 결과일 뿐인 거고 우리가 속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 여기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부드러운 스크롤을 달기 위해서 위아래 버튼 눌렀으면 얼만큼 스크롤 오프셋 하이트만큼을 스크롤 탑에다 더해주면 아래로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페이지가 그거 이제 한 번에 안 내리고 애니메이션 걸면 부드럽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스크롤 2를 쓴다. 스크롤 탑을 직접 셋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자, 그래요. 이 옵셋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렌더링 시스템을 깊이 가져가려면. 그래서 앱솔루트에 대한 기본을 알아볼 건데요. 앱솔루트가 특징이 엄청나게 희한해요. 엄청나게 희한한데 희한한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한테 앱솔루트를 쓰라고 그러면 신비한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신비하지 않은 세상을 밝혀본 걸로 하죠. 자, 이거를 만들어 보자. 지금 보면 200, 200짜리 일반적인 스태틱 박스 안에다가 100, 100짜리 앱솔루트 박스 두 개를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싸고 있는 박스는 옐로우고 앱솔루트들은 레드하고 블루 집어넣고 한쪽 박스에도만 레프트를 빵을 때렸죠. 얘는 레프트 값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냥 포지션 앱솔루트만 준 거고 얘는 포지션에다가 레프트 값을 추가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려줄까요? 이렇게 그려줘요. 자, 일단 노란 박스부터 볼까요? 감싸고 있는 노란 박스. 얘 보면 제가 마진 100 때렸죠. 100. 마진 레프트, 라이트, 이 탑 100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일단 노란 박스는 여기 그려져 있을 거예요. 노란 박스만 집중해 보세요. 마진 100, 100 먹어서 여기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빨간 놈. 빨간 놈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레프트하고 탑을 안 주고 앱솔루트만 줬죠. 그럼 얘 기본값은 어디에 먹혀 있나요? 노란 박스를 마치 옵셋 페어런트로 바라본 것 같은 위치에 있지 않나요? 그 얘기는 뭐죠? 마치 스태틱 요소가 자리를 잡을 때 자리를 잡는 위치 같은 데 있지 않나요? 이 녀석이? 저희가 이 노란색 div에 A라고 쓰면 저 위치에 잡을 거 아니에요? 자리를.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div 태그에 A라고 쓰면 A가 여기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그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얘가. 근데 레프트를 줬더니 이 박스를 벗어나서 이 박스는 왜? 스태틱 박스니까 얘 오프셋 페어런트가 될 자격이 없죠. 그럼 이 바깥에 있는 바디가 오프셋 페어런트가 됐을 거예요. 응? 그러면 이 바디가 오프셋 페어런트가 됐으니까 옵셋 페어런트 레프트 빵이니까 옵셋 페어런트 기준으로 빵을 준 거예요. 위치에다가. 근데 여전히 제가 탑은 안 줬으니까 탑은 여전히 뭘 유지하고 있다? 노란 박스에 마치 스태틱이 그려졌을 때 탑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헬인 거야. 왜 이렇게 그려질까? 왜냐하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프트 탑을 안 줬을 때 기본값이 오프셋 페어런트의 0,0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서 그래요. 포지션 앱솔루트의 기본값은 정확하게 오프셋 페어런트와 무관하게 돔상에 있는 녀석의 스태틱이라 할지라도 돔상에 있는 부모의 기본값을 갖고서 그려져. 그게 이 빨간 박스인 거야. 파란 박스를 잠깐 잊어버리고 빨간 박스만 보면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는데 마치 그냥 스태틱 준 것처럼 그려졌단 말이야. 블록 준 것처럼 인라인 준 것처럼 그냥 그려졌단 말이지. 그 위치에. 이 기본값인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의 기본값은 스태틱의 위치와 똑같은 기본값을 갖는다. 그지 같죠? 그지 같지만 이게 스펙에 써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기본값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레프트나 탑을 주면 이때부터는 뭘 기준으로 계산한다? 더 이상 스태틱 부모를 바라보지 않고 옵셋 페어런트 찾아서 옵셋 페어런트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0을 주면 뚫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노란 애가 부모로 안 보이는 거지. 나의 진짜 부모는 바디였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탑값은 안 건드렸으니까 옵셋 페어런트가 아니라 나의 부모에 있는 탑값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지. 헬이죠. 하지만 일단 알고 나면 쉬워요. 당연해 보여. 이거는 내가 의도한 거야, 심지어. 그쵸? 이제 우리의 통제권 안에 들어온 거야. 그쵸? 알면 쉬워요. 알면. 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다. 앱솔루트의 기본값 특성이라는 게 있다. 앱솔루트의 기본값은 옵셋 페어런트 0,0이 아니다. 탑 0을 주면 당연하게도 이제 탑도 초기화 됐으니까 옵셋 페어런트를 계산해서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헷갈릴 거 없죠. 탑이나 레프트는 옵셋 페어런트 기준으로 계산하는 속성이구나. 우리 계속 배우지만 CSS에는 속성이 이제 다 뭘로 보이세요? 계산 공식으로 보이시죠? 이제는. 여기 있는 속성 전부가 다 계산 공식으로 보이시잖아요. 숫자 대신에 쓰고 있는 계산 공식이란 말이지. 더 이상 값이 아니야. 얘 다 공식인데 이 공식들, 레프트나 탑이라는 공식은 다 뭐였다? 옵셋 페어런트 기준으로 뭘? 이 내가 y좌표의 시작점을 어디로 계산할지에 대한 공식인 거예요. 얘를 공식을 쓸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둔다? 옵셋 페어런트를 기준으로 계산해. 그렇죠? 그래서 레프트 탑은 언제나 옵셋 페어런트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다. 이 속성을 주실 때는 레프트 탑은 옵셋 페어런트 외에는 다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스태틱한테 레프트 탑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스태틱은 원래부터 자기의 부모를 계산할 때 뭘로 그린다? 노마 플로우 시스템을 그리죠. 기억나시죠? 노마 플로우로 그리는데 얘는 원래 그리는 로직이 노마 플로우인데 레프트 탑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시합니다. 포지션 스태틱에서는 레프트 탑, 바텀 전부 다 라이트 무시돼요. 왜냐면 얘는 노마 플로우로 그릴 거니까. 이게 바로 속성 간의 계산 공식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안 써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다? 레프트 탑은 스태틱한테 안 통하는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프트 탑이 계산되는 방식이 앱솔루트일 때하고 렐러티브일 때도 전혀 다르죠. 앱솔루트일 때 레프트 탑은 뭐다? 옵셋 페어런트로부터의 거리인 거죠. 렐러티브일 때 레프트 탑은 뭐다? 노마 플로우로 그려졌을 때로부터의 차이값. 전혀 다르게 작동하잖아요. 레프트 탑이 세 가지로 작동한단 말이지. 스태틱일 때는 개무시, 앱솔루트일 때는 옵셋 페어런트와의 거리, 렐러티브일 때는 노마 플로우로 그려졌을 때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얘가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죠. 레프트 탑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제가 상대적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나는 레프트 탑을 무엇인가 하나로 정의하고 싶은데 이렇게 바라보면 헬인 거예요. 그래서 CSS를 되게 어렵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제가 농담이 아니라 막 회사의 훌륭한 서버 개발자 이런 사람 다 CSS 포기하는 이유가 본인이 이 체계를 모르겠으니까 난 레프트 탑을 줬는데 왜 어느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는 왜 이렇게 움직여? 이러고 포기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여러분들 퍼블리싱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해하느냐? 여러분들은 그냥 패턴처럼 쓰고 있단 말이지. 사실은 컴퓨터는 주먹구구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알고리즘을 보면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CSS 속성을 배운다는 게 이제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제가 지금 레프트 탑을 설명한 것처럼 설명할 수 있게끔 본인 안에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어떠한 속성이든 간에. 제가 지금 레프트 탑을 되게 정확하게 정의했죠. 포지션 모델과 결부할 때 쓰는 건데 포지션이 스태틱일 때는 무시한다. 렐러티브일 때는 노멀 플로우로 그린 이후에 거리를 계산한다. 앱솔루트일 때는 오프셋 페어런트로부터 거리를 계산한다. 이제 더 이상 레프트 탑은 우리한테 헬이 아닌 거야. 언제나 레프트 탑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어. 연습장에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CSS 속성이 좀 그지 같은 이유가 다 이러고예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뭐 이런 거. 포지션 앱솔루트 줬는데 플로트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포지션이 이기는 거야? 플로트가 이기는 거야? 이거 저번 시간에 잘 들었으면 알아. 왜? 플로트는 언제만 성립한다? 노멀 플로우일 때만. 왜? 새로운 BFC 영역을 만들어야 되니까. 따라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는 순간 플로트는 무의미해지는 거지. 계산식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바라보신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CSS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CSS가 더 이상 랜덤하게 패턴을 외워야 될 거나 브라우저마다 이상하게 작동한 걸로 안 보여요. 응? 그래서 알고 있는 모든 CSS 속성을 지금처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를 하고 왜 이렇게 짰어라고 물어보면 쓸데없는 속성 여러분들이 손으로 다 지울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이렇게 작동할 거야 연습장에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지 저희 마음대로 진짜 레이아웃 잡죠. 정확하게. 저는 제가 회사에서 가장 퍼블리싱 잘하는 사람인데 저는 정말로 퍼블리싱 납품할 때 화면 캡처해서 포토샵에 딱 올려놓으면 픽셀 하나도 안 틀어지게 해서 줘요. 일반적으로. 정말로 그 PSD하고 1픽셀도 안 어울리게 딱 스크린샷 떠는 딱 일치하게 줘요. 일반적으로. 통제권 내에 있는 거죠. 저한테. 자, 오프셋 페어런트에 요 기능이 있었죠. 스태틱이 아니면 오프셋 페어런트로 바라봐 줄 거야.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의 결론은 뭐였다? 포지션 앱솔루트의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 애는 렐러티브이거나 앱솔루트여야 된다. 근데 그 중에 렐러티브인 애가 굉장히 재밌다고 그랬죠. 자, 이거 보면요. 일단 in이라는 저 박스 클래스를 보시면요. 인라인 블록 줬고 백백에다가 보더 1 줬어요. 저렇게. 저기까지만 해서 인박스를 좀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해봐. 세문서 하나 열어라. 그렇지. 복사해봐. 1페이지에 있는 거. 싹 복사해. 이거 시작하자. 스타일에 가서 in이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고 div 필요 없어. 하이트백 아니 이거 지우지 말고
아니 밑에 거 가져오라고. 그냥 13번 14번째 줄을 지우라고. 힘든가? 그렇지. 패딩 필요 없고 보더 1만 남기고 그냥 블랙 주고 대시드는 뭐 괜찮아. 대시드로 둬. 자 나머지 지우고 키프레임도 지우고 밑에도 다 지우고 div 클래스 인 줘가지고 한 10개쯤 만들어라. 더 만들어도 돼. 더 만들어. 가자. 자 얘는 제가 인라인 블록을 줬으니까 얘를 밀면 전체 크기냐? 좀 쟤를 당기면 브라우저 줄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오죠. 자연스럽게 노멀 플로우로 처리되고 있는 거죠. 예. 뭘로? IFC 계산으로. 인라인 블록은 인라인이지만 블록처럼 박스 모델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인라인 블록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디스플레이 공부하세요. 아시죠? 디스플레이 모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디스플레이 모델은요, 고전 디스플레이 모델과 모던 디스플레이 모델이 있어서 플렉스 박스, 그리드 박스 이게 전부 다 디스플레이로 빠졌어요. 왜 그런지 저도 몰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또 더 나아가서 앞에 요즘 나오고 있는 레이아웃은 레이아웃이라는 속성이 또 새로 생겼어요. 이럴 거면 플렉스 박스고 이거 다 레이아웃을 뺄 것이지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사람 힘들게 하거든요. 어쨌든 디스플레이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디스플레이 모델 다음 시간에 할까요? 디스플레이 모델 어려워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자, 디스플레이 모델이 인라인 블록이기 때문에 인라인처럼 마치 글자를 놓는 것처럼 크기를 줄여보면 더 줄여. 이렇게 잘 내려옵니다. 그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 플로우의 세상이죠. 컨텐츠가 많으면 알아서 줄 바꾸면 되고 알아서 그려지고 또 다시 늘리면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다가 어떤 박스 안에 수족관을 만들고 싶어. 어떤 박스 안에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걔는 분명히 앱솔루트로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ABS라는 속성을 하나 줍시다. 아니 ABS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ABS 포지션 앱솔루트 주고 하이트 위스 50 주고 백그라운드 레드 주고 레프트 50 40 탑 40 둘 다 40죠. 자 이런 녀석을 랜덤하게 배치해 봅시다. 예를 들면 29번째 줄에 엔터 치고 안에다가 div 하나 넣어서 div 클래스 abs로 또 뭐 35번째 줄하고 39번째 줄에 다시 집어넣어라. 그냥 집어넣어. 얌전히 빨리 삽질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얘는 스태틱이니까 그죠? 힘없는 스태틱이니까 레프트하고 탑을 주는 순간 옵스 페어런트 기준으로 계산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 해보기보다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는 거다. 각각의 아니 29번째 줄 가서 귀찮네. 위에다 줘라. 24에서 엔터 치고 24에서 아니 바깥쪽에다가 점 rel 포지션 렐러티브. 자 여기다가 줄게요. rel이라고. 걔도 쟤도 이렇게 됐죠. 이제 저거를 늘렸다 줄였다 해볼까요? 뭐야 힘들어? 잘 되죠? 네. 스태틱 안에 앱솔루트가 같이 공생하는 방법이 바로 렐러티브입니다. 이걸 익히셔야 돼요. 반드시. 원리가 간단하죠?
이제 우리는 렐러티브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렐러티브하고 앱솔루트를 어떻게 섞어 쓰는지 앱솔루트의 원리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게 구현이 되죠. 그래서 요게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스태틱 안에 포지션스 앱솔루트를 넣고 싶어. 그럼 그 부분을 먼저 렐러티브로 감싼다. 여기에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백. 다시. 여기 보면요. 분명히 바디 오케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디 오케이라는 얘기는 오프셋 페어런트가 바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또 여기 어떤 일이 있냐면 TD, TH 테이블 오케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마치 바디에서 오프셋 계산한 것처럼 TD 안에다 집어넣기만 해도 TD를 기준으로 계산해 준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옵셋 페어런트가 되긴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패치, 정의와 다른 패치가 거의 모든 브라우저 다 그래요. TD 안에 다시 DIV로 렐러티브를 넣어야지만 그 안에 돼. 원래 이 스펙대로라면 그냥 TD만 있으면 그 안에다 앱솔 넣어도 거기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거 되는 브라우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스펙하고 다르게 대부분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스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TD에다 앱솔 넣으면 TD에서 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스펙 본 거지. 근데 해보면 안 돼요. 안에 반드시 DIV로 한번 렐러티브 감싸야 된다. 여기까지. 오늘 일찍 끝났네요. 오늘 그래서 배운 게 포지션 앱솔루트 부분하고 옵셋 시스템 하고 아까 처음에 배웠던 박스 모델들 해서 복습 여러 번 하시고요. 디스플레이 모델은요.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던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조금 같이 소개를 하던가 해서 진행한 걸로 하고요. 제가 과제를 낼 거거든요. 오늘은. 지금은 여기서는 얘기 안 할 건데 제가 지금 뭐 당장 이렇게 바로 즉흥적으로 낼 건 아니고 제가 예제가 되는 모양을 하나 보내드리고 그거를 CSS로 작성하게끔 하는 그림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보고 연구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스타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과제를 드리면요. 저희 출석부 자주 오시잖아요. 출석부에 보면 과제 제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 제출은 오직 기스트밖에 안 받아요. 지스트 뭔지 모르시는 분? 모르시죠? GitHub 모르시는 분? GitHub이라는 서비스에서 코드 단편을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이렇게 에디터 창이 하나 떠가지고 거기다가 코드 집어넣고 쉐어 버튼 누르면 그 에디터에 있는 내용만 딱 공유가 링크가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GitHub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GIST라고 불러요. GIST라고 부르는데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GitHub 아이디 있으면 GIST 만들 수 있거든요. gist.github.com에 가면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만든 코드 집어넣고 쉐어하면 주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주소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저희 출석부에 지스트 주소가 아닌 건 안 받아줘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 제출은 지스트로밖에 못 해요. 지스트에다 해서 거기다 올리시면 채점은 올라온 대로 저희가 이제 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 그거 하셔가지고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지시면 제출하실 필요 없는 거죠.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지스트에는 코멘트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점 결과가 출석부에도 적혀지고 저희가 코멘트로도 왜 그 점수가 나왔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안심하실 부분이 남들은 못 봐요. 자기가 제출한 거 저하고 여러분만 볼 수 있고요. 채점 결과도 본인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나 남한테 공시하기 위한 건 아니고 본인이 하고 본인이 궁금하면 제출하시면 돼요. 안 하셔도 되고. 하셔봐야 저 귀찮기만 해요.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제출하고 싶으시면 제출하시면 되고 과제는 제가 적당히 그림 그려가지고 이거 만들어 와라 이렇게 시키는 과제를 어디에 포함할 거냐면 제가 오늘 교환 배포하기 전에 마지막 장에다가 프랙티스하고 넣어가지고 교환 내에 포함시켜서 배포할 거거든요. 잘 계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